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로벤져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벤져스 진행자 지은혜고요. 오늘도 로벤져스 저희 두 분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마음만은 따뜻한 우리 헐크 변호사 김재식 변호사님 나와주셨고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식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김지영 변호사님 미모의 블랙 위도우시죠.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뭐 한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한 분이 안 계셔서 분위기가 좋다고 말씀하시네요. 저희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자리가 세 분이 계셔야 되는데 김종우 변호사님이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두 분 로벤져스 분들하고만 저희가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이해를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김종우 변호사님이 지금 저희가 원래 이렇게 단체 톡방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같이 사건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예 들어오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좀 실종되신 것 같아요. 평소에 부담이 네.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 김종호 변호사님이 원래 이거 정말 신경 많이 쓰시고 도서관까지 가서 준비를 하실 정도로 그러시죠. 되게 네. 열성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쉴 때만큼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겠다. 근데 지금 쉬신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아, 예. 아,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네, 지금 아마 되게 큰 사건 때문에 못 나오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조금 그러신 전에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분위기 좋다 했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지금 긴장. 예, 김종호 변호사님이 워낙에 많은 준비해 오시고 뭐 얘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이제 그분이 빠지시니까 이거 어떻게 방송 시간을 다 그래서 채워야 우리가 되나. 나중에는 전화 연결해서 숙제 하도록 그렇게. 예, 앞으로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는 말씀드린 분량 때문에 막 고민하셔가지고 전화 연결해서 이렇게 따로 그 분량만 따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좀 오늘 부담이 되게 크신가 봐요. 근데 워낙 잘하셔서 저는 큰 걱정은 안 되는데. 아, 근데 네. 이게 오늘 사건이 정말 만만치가 않고 평소에 우리가 이제 접해보지 않은 그 선박에 대해서, 운항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도 네. 봐야 되기 때문에 아, 진짜 머리에 쥐가 나고 있어요. 얘기가 많아서 이 판례도 많이 가져오셨잖아요. 판결문도 거의 300페이지가 넘어서 제대로 다 읽어보지도 못하겠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보통 때는 저는 몰랐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판결문이 원래 뭐 한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통은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은 경우에는 뭐 많아도 50페이지를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드문데 드물더라고요. 이 사건은 뭐 이렇게 너무 할 얘기가 많으셨는지 네. 300페이지 넘고 네. 또 뭐 아마 수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도 뭐 수만 페이지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좀 가벼운 사건은 아니니까요. 네. 얘기가 좀 길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오늘 좀 이렇게 쉽게 풀어주셔야 되는 게 지난주에 저희가 야동 관련해서 했잖아요. 네. 너무 너무 어려워서 예, 어. 잘 모르시겠다고. 그러니까 궁금하고 답답한데 그 단어들이 좀 어렵고 설명을 듣기가 좀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되게 기대를 했어요. 야동 얘기다. 나하고 밀접하다. 그 야한 얘기를 많이 할 줄 알고 여성분들이 관심이 네. 많으시네요. 제 친구가 꼭 여자만 있진 않으니까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만나지 마세요.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좀 야한 얘기도 섞어가면서 해줄 줄 알았는데 너무 정직한 그러셨구나. 방송이었다. 네. 아, 그렇다고 제 친구들은 이렇게 좀 야한 친구들이라 기대했는데 좀 힘들었나 봐요. 다음에 다시 한번 다뤄서 좀 네, 그, 그 사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아니, 하죠. 그럴 때는 그런 분을 게스트로 네. 모셔가지고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면 아, 네, 그런 방법도 네, 네, 좀 경박한 거는 다른 네, 사람한테 경박한 건 미루고 다른 분들이 해주시고 그것도 좋네요. 오늘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오늘 사건이 좀 그러니까 힘든 얘기라서 저희가 이제 시작은 좀 가볍게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이어가야 될지 좀 난감하긴 해요. 오늘은 그러니까 지난 10월 20일이었죠. 저희 그 세월호 침몰했을 때 침몰 당시에 1등 항해사였던 신모 씨가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저희가 국민TV가 항상 세월호 관련해서 방송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관련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풀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국정화,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많이 묻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근데 아마 다음 달쯤에 네. 그 세월호 특조위에서 네. 청문회를 한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다시 연말쯤에 이 청문회 과정에서 더 많은 내용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또 그 진상이 좀 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항상 기대를 하는데 저는 이제 보는 입장에서 기대하면 항상 실망했기 때문에 이번 기대는 좀 부응을 해 주시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판결문을 쭉 이제 읽어보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이제 떠도는 기사라든지 블로그를 보니까 사실은 판결문 전문을 읽지 않으면 오해하거나 그 좀 뭔가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판결문에 나온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판결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시고 이게 뭐 형량이 너무 작다라든지 이런 오해는 조금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러면 사건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만기 출소한 거에 대해서. 우선 만기 출소하신 분은 지금 세월호에는 1등 항해사로 승선을 해서 2등 항해사가 휴가를 갈 경우에 보조하는 업무를 맡으신 분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2011년 3월경에서 그 3등 항해사로 일했던 사람이고 세월호에는 1등 항해사로 승선을 했었고 총 3년 7개월의 승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이 아니라 7년을 받았죠. 7년을. 그리고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아서 이 지금 재판이 상고심에 가 있지만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1년 6개월이 다 지나게 되어 가지고 출소를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이제 그 만기 출소한 사람에 대한 얘기는 그렇고 일단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대략적으로 들으시면 좀 그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쟁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관계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벌써 이제 1년 6개월 지난 것 같은데 작년 2014년 4월에 그 인천 여객 터미널에서 제주도로 가는 이제 세월호가 그 진도 앞바다에서 그 침몰된 사건이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경악했던 것은 그 선장과 선원들이 보통 그런 상황에 처하면 다 구호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자기네들도 탈출을 했어야 됐는데 뭐 그 어린 학생들 수백 명 승객들에게 그냥 선내에 머물르라는 계속 방송만 내보내고 자기네들은 탈출을 한 거죠. 탈출을 하고 나서도 그 해경이나 그런 구조본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선내 상황을 알리지도 않았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그 단원고 어린 학생들이 300명 가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공분을 했던 사안이고 그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도 뭐 골든타임이라든지 아니면 충분히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 기회들을 다 놓쳤었고 그리고 뭐 구조대책본부만 10개가 넘게 설치가 되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게 제대로 선박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지탄이 있었죠. 저는 아직도 그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워낙 매체들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매체라고 함은 저희 같은 방송들이지만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도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거나 상황을 보거나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들어도 제가 들은 얘기가 맞는지 확신도 안 서고 그냥 배가 위에 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배가 떠 있으니까 가르고 사람을 꺼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해경들이랑 다 나오고 있어요. 막 걸어서 이렇게 천천히. 그 시간이면 다른 친구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 해경들은 다 나왔는데 떠있는 배 안에 있던 우리 애들은 못 나왔잖아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그 만기 출소한 것도 이렇게 저희가 화가 나는 게 아직 사건이 해결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은 만기 출소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물론 그 사람 한 사람한테만 뭐 탓을 하거나 할 수는 없겠죠. 근데 7년에서 1년 6월로 감형된 것에 대한 그것도 큰 네. 문제라는 지적이 있고 예. 물론 대신에 선장은 징역 36년이었나요? 1심에서? 네. 근데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다시 상향했었거든요. 나머지 다른 선원들은 전부 일괄적으로 깎이고. 감형되었고 만기 출소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뭐 형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상고심에 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되어서 다시 또 이 형이 조정이 된다면 다시 또 감옥에 갈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본 바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사람은 지금 만기 출소한 걸로 이미 끝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기 출소를 했잖아요. 네. 근데 상고를 한다는 게 이미 그러니까 전에 말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처럼 검사가 양형 부당으로 다 상고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거예요. 예,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니 다시 양형을 정해라 라고 해서 그 2심으로 다시 그 사건이 내려오게 되면은 네. 지금 그 1년 6월 받은 사람의 양형이 부당하니까 뭐 5년이든 4년이든 이렇게 다시 양형을 정하면 그만큼을 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항해사가 만기 출소된 게 그러니까 일단 그 형이 1년 6개월이 나왔고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이 1년 6개월을 다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검사나 변호인이 구속 취소 신청을 해서 그래서 나온 그렇죠. 거죠. 구속 사유가 소멸을 했으니까 구속 취소 신청을 해서 이제 출소가 된 건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아니다 얘네들은 더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해가지고 뭐 3년이나 뭐 이렇게 다시 상향이 된다면 다시 구속을 할 수가 있는 문제죠. 그 아까 저희 보내주신 거 봤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형량이 얼마나 돼요? 지금 워낙 피고인들이 많아서요. 지금 우리 판결문상으로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네. 선장은 현재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고 나머지 1등 항해사부터 쭉 12년, 7년, 5년, 1년 6개월, 2년, 그 다음에 10년, 3년 뭐 이런 식의 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근데 원래는 1심에서는 훨씬 나머지 사람들의 그 형이 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선장만 36년이지 나머지 그 선원들은 20년, 15년, 10년, 7년, 5년, 30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족분들이 굉장히 분노하실 만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역할에 따라서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뭐 선장부터 해서 3등, 1등, 2등, 3등 항해사까지는 법에서 그런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호 조치에 중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선내 뭐 조타실이 아니라 밑에 기관을 돌본다든지 그런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배가 기울 수 있고 뭐 하여튼 뭐 기운 배가 다시 복원되지 않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선장이 구호 조치를 해라
이런 지휘를 받아야지 자기네들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사건에서 선장이 구호 조치를 안 했다는 거고 퇴선 명령도 안 내렸다는 거기 때문에 그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과중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거죠. 지금 법원에서 이 선장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고 또 선장에 대해서 그렇게 형이 높아지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장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나 그 재량의 범위라는 게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지금 우리 법 체계상. 예컨대 해사안전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선원법에는 이렇게 돼 있죠. 선장은 해원, 그러니까 승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며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징계권도 다 가지고 있고요. 또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뭐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그런 권한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또 선장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선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또 승객 구조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장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선장이 그런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법 체계가 강력하게 그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 씨가 봤을 때 네. 이게 선장의 이런 행동이 아 내가 승객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살인죄로 기소할 만큼 그런 고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론 얘들을 다 여기 지금 배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으면 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법으로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으로 거기 들어가 있는 건데 그 배 안에.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만 살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을 책임져야 할 권한과 그러니까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그 나머지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살인죄로 처벌하는 건 맞다는 거죠.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살인이라는 거는 예. 적극적인 행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칼로 이렇게 사람을 네. 찌르는 경우는 그거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선장에 대해서 검사가 네. 살인죄로 지금 1심부터 계속 기소했던 이유는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건 아니라 자기가 그런 구조해야 할 어떤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살인을 한 것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그런 침해 행위라고 봐서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부작위요? 부작위. 어려운 용어인데 작위라고 하면은 네. 무언가를 하는 거고요. 네. 부작이라는 것은 하지 무언가가 기대되는데 하지 않는 것을 부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지금 기소를 해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했던 건데 1심에서는 살인죄 부분은 무죄, 유기치사죄만 유죄. 2심에서는 반대로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이 되죠. 선장에 대해서. 유기치사랑 근데 살인죄 그 미묘한. 그러니까 너무 지금 쟁점들이 많아서 이게 네. 막 다 섞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선장은 뭐 살인죄가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뭐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살인죄로 처벌하는 게 맞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하는 건지 은혜 씨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건 좀 어려운데 사실 이렇게 막 누구한테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은혜 씨는 선장은 살인죄로 처벌하는 게 맞지만 나머지 그 보좌했던 뭐 1등, 2등, 3등 항해사는 살인죄로 처벌하는 거는 무리다라는 거죠. 네, 좀 과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게 그거거든요. 아, 저 사람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아,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그거는 이제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건데 선장은 그런 고의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2심에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을 했던 것이고 근데 나머지 1등, 2등, 3등 항해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살인죄로 기소를 했지만 그 법원의 판단은 달랐거든요. 아,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저 사람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그런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봐서 그 사람들한테는 살인죄를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장이 명령한 거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지금 쭉 김재식 변호사님이 그 선장의 의무를 규정한 법조항을 얘기를 하셨는데 선장에게 최종적인 권한이 있고 나머지 2등, 3등 항해사들은 선장이 어떤 지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선장이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등, 3등 항해사들은 구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까지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살인죄하고 유기치사죄가 유기치사.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살인죄로 기소를 한 거고 유기치사죄로는 기소를 안 했던 건가 이런 의문이 지금 들잖아요. 그런데 살인하고 유기치사는 어감에서도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다른 형식의 죄예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살인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 유기치사죄는 유기의 내버려둬. 고의가 있어요. 유기의. 네. 내버려 두어서 그 결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되는 것을 유기치사, 유기치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죄로 의율돼서 처벌받는 것의 수준하고 유기치사죄, 유기치상죄로 의율, 그러니까 기소가 돼서 처벌받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만기 출소했다고 봤을 때 유기치사라서 만기 출소했다. 그러니까 유기치사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유기치사면 아무튼 그러니까 살인죄랑 지금 비교해 주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기치사도 저는 살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유기치사는 살인죄는 아니고 유기를 해서 그 결과 그 상해나 사상, 그러니까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건데 유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이나 그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해야 또 유기치사, 유기치상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카톡에서 저희 막 사마리아 인법, 착한 사마리아 인법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하고도 또 유기치사죄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치사죄는 법률상, 계약상 어떤 부조 의무가 있는, 그러니까 도와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를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유기죄 또 유기치사죄가 성립하는 거고 굿 사마리탄 로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안법은 자기가 특별히 위험이 없는데 구조를 하지 않는 거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도덕적인 그 의무를 법으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착한 사마리안 법이 과연 그러니까 불구조죄 이른바 불구조죄를 입법화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뭐 유튜브나 동영상 통해서 중국에서 보면 아이가 뭐 고층 건물에서 떨어졌는데 죽어가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그냥 지켜본달지 아니면 교통사고 당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하고 지켜보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경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 지금 착한 사마리안법 나한테 저 사람을 도와줄 어떤 법적인 의무나 계약적인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도리니까 저 사람을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은혜 씨 앞에서 누가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내가 신고를 하거나 병원에 옮겨주면 되는데 뭐 내가 좀 약속도 있고 급하기도 하고 뭐 귀찮을 것 같기도 해서 안 도와줬다. 그거 법적으로 처벌받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사마리안법이 도입이 되면 그거조차도 법적으로 처벌되는 거죠.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 착한 사마리안법이요. 그 우리나라 말고 다른 곳에서는 다른 국가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아요? 미국은 한 30여 개 주에 입법이 돼 있다고 하고 유럽에도 대부분 입법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놀라운 게 중국에도 그 착한 사마리안법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무관심한 게 저는 중국은 너무 아마 놀랍더라고요. 법과 이 현실이 따로 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법이 있어도 실제는 실행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도 뭐 법적인 형량이 뭐 높거나 뭐 그런가요? 유기죄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렇지만 형사처벌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가 있고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위험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자기가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위험을 당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불구조죄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위험이 없는 경우 예컨대
여기 물이 빠져 있는데 옆에 로프나 무슨 그 구명정이 있다 그럼 던져주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그냥 바쁘다고 갔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쟁점이 있기 때문에 뭐 빠진 쟁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기 관련해서 내가 저 사람을 내버려 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폭행 협박해서 내버려 두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뭔가 알려주면 저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속여서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세월호 사건 판결이나 이렇게 쭉 사실관계를 보다 보니까 이 선장이나 하여튼 항해사들이 죄질이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단순히 자기네들만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속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300명, 400명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선내로 나오게 되면 자기네들도 선장 선원들도 탈출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배가 가라앉고 있고 자기네들은 탈출하는 상황인데도 계속 선내에 머물러라 계속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속인 거죠.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배 밖으로 나오게 되면 밖에 구조종도 있고 해경도 지금 출동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다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선내에 머무르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그건 정말 이상해요. 정말 저는 악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고의를 인정하는 네. 요소로 2심 법원이 본 거죠. 이 사람들이 죽어도 상관없다. 미필적 고의. 적극적으로 뭐 죽을 것을 의욕하는 건 아니지만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그 증거. 이 고의라는 건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네. 여러 가지 주변 사실로 이거를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조타실에 모여 있었고 또 일부는 뭐 다른 곳에 있었긴 했지만 나올 때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왔고 또 나와서도 자기가 선원이라든지 선장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고 한참 뒤에서야 발각된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발각된 것도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 유기치사인데 1년 6개월이면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근데 죄질을 봤을 때 만약 이게 적극적으로 승객들을 속여서 자기네들만 안전하게 탈출하고자 그런 뭐 선내에 머물라는 대기 방송을 했다면 이거는 유기 중에서도 기망의 방법을 사용을 한 거고 이거는 죄질이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가만히 된다고 하면 1년 6개월보다 훨씬 더 높은 형량을 때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렇죠. 판결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을 평상복으로 바꿔 입었다는 것 자체가 난 책임 없게끔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걸 갈아입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러니까 아주 정말 좋게 생각해서 우리가 먼저 일단 나오자. 일단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일단 나오자고 했으면 평상복으로 갈아입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왔어야지. 왜 그걸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 본인들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그랬겠죠. 아무래도. 그 우려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게. 그리고 이제 쟁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이 사건의 큰 쟁점 중에 하나는 바로 퇴선 방송,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라라는 방송을 했느냐라는 점이 이제 굉장히 큰 쟁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선장은 그런 방송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사람들이 죽을 것을 의욕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거든요. 네. 고의가 없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검찰은 퇴선 방송조차 없었고 선내에 계속 머물라는 방송만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반대편에서는 그렇지 않고 퇴선 방송을 했었다라는 게 이제 쟁점이 됐었던 거죠. 근데 퇴선 방송을 했으면 나온 친구들이 퇴선 방송이 있었다고 들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판결문을 보면 문자들 같은 걸 보면 퇴선 방송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그 설시가 있고 또 그 안에 있던 다른 그 선원이나 뭐 그 승무원들의 그 진술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승무원들의 진술들이 서로 엇갈려요. 어떤 사람은 퇴선 방송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퇴선 방송을 안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쟁점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퇴선 방송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물론 그 선장이 이
저기 승객들의 죽음을 의혹했느냐 또는 용인했느냐 이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가사 퇴선 방송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인죄가 인정이 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쟁점이 아니었었던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일단 퇴선 방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증언들이 엇갈리니까 1심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퇴선 방송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1심 판결은. 그래서 살인의 고의를 부정을 했고, 근데 2심에서는 그 퇴선 방송을 못 들었다라고 진술한 사람들이 뭐 항해사나 기관사였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진술인데도 자기는 퇴선 방송을 못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신빙성이 있다 해서 그거를 이제 증거력을 인정을 해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퇴선 방송이 있었는지 여부가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했던 게 그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을 하려면 일단 그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주 쉬운 방법으로도 그런 사망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안 했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이 되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퇴선 명령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골든타임 시간 내에 퇴선 방송을 했으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구출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방법을 놔두고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는 결론에 다다른 거거든요. 네. 잠깐 제가 그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그 미필적 고의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좀 쉽게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유기치사가 미필적 고의라는 거죠. 아니에요. 달라요? 거죠.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유기치사가 아니라 살인죄가 되는 거고. 미필적 고의가 그쵸. 있으면. 그러니까 고의가 없으면 그래 그냥 너는 내버려둬서 사망의 결과를 인식했으니까 그것보다 형량이 낮은 유기치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살인이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그냥 유기치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살인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거든요. 네. 이 선장에게는 이 사람을 죽이려는 확정적인 인식과 의욕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쟁점이 됐었던 거고요. 유기치사죄에서의 고의도 인정이 돼야 되는데 유기는 확정적 고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선장의 머릿속에는.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법적으로도 계약적으로도 승객 계약적으로도 이 내버려두면 안 될 의무가 있는데 내버려 두겠다고 분명히 인식과 의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퇴선 방송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유기치사는 뭐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고 살인죄가 인정이 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미필적 고의가 무죄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공분하고 있는 사건인데 캣맘 사건이라고. 네, 맞아요. 그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길고양이들 보살피던 50대 아주머니하고 20대 뭐 청년인지 여자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 10세가 안 되는 애들 3명인가 4명이 그 아파트 올라가서 벽돌을 던져서 50대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무슨 자유낙하 실험인가 자기네들이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뭐 이거는 그냥 우연한 사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얘네들의 뭐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그 돌을 떨어뜨리면서 저 아주머니가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보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걔들한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설명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해가 좀 그러니까 빠르네요. 그 사건을 보면 얘네들이 막 이 벽돌을 저 아주머니 머리에 관통을 시켜서 내가 죽여버릴 거 이렇게 생각은 안 했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떨어뜨리면 맞을 수도 있고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살인죄가 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뭐 그 사건에서 소년이라서 또 처벌이 안 됐었던 거죠. 형사 미성년자들이었죠. 네. 그거 저희가 그 캣맘 사건도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이게 워낙 지금 그 만기 출소가 국정화 그 교과서 국정화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안 나와서 지금 세월호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은혜 씨가 지금 뭐 미필적 고의하고 유기치사하고 헷갈려하는 것 같으니까 그 캣맘 사건이 보면 확실하게 미필적 고의를 이해시킬 수 있는 사건이라서 잠깐 언급을 했던 거고요.
저는 사실 유기치사도 아까 못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착한 사마리아인법하고 여쭤봤던 게,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얘기고, 그렇죠. 유기치사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기치사가 되는 거예요? 예,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기치사는 법적인 의무나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 내버려두면 안 돼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이고요. 착한 사마리안법은 그런 법적인 계약적인 의무가 없고 자기가 위험에 처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만 있으면은 그냥 구조해 줄 수 있는데 구조하지 않는 경우. 그게 단계가 좀 낮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도덕적인 영역이라고 봐서 사실은 찬반이 굉장히 엇갈리는 영역이에요. 찬성하는 측에서는 윤리적이지 않냐. 이거 당연히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인데 왜 이거를 안 하는 거냐.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입법을 해야 사회적으로 좀 더 이익이 높아지지 않겠냐. 서로 도와줄 테니까. 근데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거 개인의 자유인데 왜 자유를 억압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진정으로 선한 행동이라는 게 뭘까? 선한 동기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법으로 딱 정해놓고 이걸 하라고 강요하는 게 이게 과연 선한 행위라고 봐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철학적인 어떤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국회에 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법을 만들자는 논의는 있는 것 같은데 통과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물론 이제 선장 선원들도 잘못을 했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 해운사들이 부실하게 선원들을 관리하고 해운을 관리하고 제대로 안전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이런 사고가 터진 거고, 솔직히 이번 사고가 끝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처벌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뭐 해운사나 그 선박, 그 선장 선원들의 그 잘못된 구태들이 싹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선장 선원 처벌하는 게 맞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3등 항해사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네들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고가 안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맞습니다. 이게 다른 배들은 다 출항을 포기했잖아요. 너무 안개가 짙게 껴서. 그런데도 출항을 감행을 했고, 그 배에는 그 기준 이상의 과적 화물이 탑재가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배가 뭐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형수를 적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적재가 제대로 조금 다 돼 있었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제대로 된 게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부실하게 정말 사고가 날 만한 상황을 유발한 최종 책임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제대로 사실 처벌 안 받았잖아요. 해운사 임직원들. 물론 뭐 사장은 7년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지 않는 이런 법체계 하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런 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이렇게 뭐 지금 항해사들 뭐 몇 년, 그러니까 지금 만기 출소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지. 사실 저희가 생각은 진짜 처벌받아야 하거나 책임져야 할 사람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다 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라내자. 저도 판결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가 정말 문제가 많은 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개축을 하면서 그 선미, 배 뒤쪽에 그 4층, 5층의 객실하고 전시실을 뭐 유병원 전시실이라고 뭐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걸 이제 증설을 하고 그 선수 앞에 있던 카 램프라는 그런 구조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철거를 해요. 그러면 좌우에 불균형이 심해져 가지고 이게 복원성이 상실이 될 수 있거든요. 복원성이라는 게 이제 혹시 배가 이렇게 기우뚱 할 때 다시 이렇게 반드시 쓸 수 있는 그런 성질인데 균형을 안 맞춰 놓으니까 이 배 자체가 처음부터 균형이 안 맞는 배였던 거예요. 게다가 화물 운송을 해야 돼서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이나 차량은 과적을 하고 무려 얼마를 과적을 했냐면
이 공소장에 보면 세월호가 아까 말씀드린 보건성을 유지하면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치가 1,077톤인데 실제 2,142톤을 적재를 했다는 거예요. 무려 1,065톤을 초과로 차량이나 화물을 적재를 해서 이윤을 남기려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배가 그 가는데 필요한 뭐 평형수라든지 적재유라든지 뭐 깨끗한 물 이런 것들은 덜 채우고 출항을 하고 게다가 이 그 고박, 결박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그 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를. 근데 이런 것들은 그 고박하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는데 굉장히 뭐 4가닥으로 고박을 해야 되는데 2가닥으로 뭐 고박을 했다든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 배는 보건성을 상실한 채 지금 이렇게 가는 배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더 큰 재난을 만났다면은 뭐 바로 좌초돼 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배였던 건데 이런 배를 운항토록 한 그 주체는 결국에는 선주나 선사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우리 언론에서는 그 재판이 주목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선장이나 선원들의 그 재판이 주목을 받았다는 게 이게 조금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삼풍백화점 사고니 성수대교니 해가지고 정말 뭐 몇 년 주기로 대형 사고가 터지는데, 그러니까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그 심리 법칙이 있어요. 하인리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보험사에 엔지니어링하고 뭐 그런 손실통지센터에서 이제 수십 년 근무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쭉 그런 재해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하나의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300개의 자잘한 사고들이 터지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좀 큰 사고들이 뭐 29개, 30개 터지고, 그 다음에 대형 사고가 터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월호를 보면 정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사고가 안 터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게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그 24살짜리 3등 항해사 있죠. 그렇죠. 이렇게 과적하고 아예 배가 기우뚱하고 이런 상태에서 엄청 조류가 센 곳으로 진행을 하는데 선장은 조타실에 없고 24살짜리 들어간 지 4개월밖에 안 되는 항해사가, 예. 그 항해사가 그 키를 잡았다고 하니 정말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정말 누구 말대로 어이가 없죠. 이거 이 사건 자체를 이렇게 작은 것들과는 결말을 여기서 지으면 안 되는 건데, 저는 그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맞아, 이 지금 만기 출소한 이분이 바로 전날 투입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전무 그 배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그 배를 출항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거기 탄 사람이 그 전날 갑자기 바뀐 항해사 들어와서 그냥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물론 되게 형량이 작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럴 만한 일인가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너무 의문점만 있는 사건이라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런 그 화물이나 차량이 과적되고 뭔가 보건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로 출항하면 안 되고 그런 출항을 해서는 안 될 의무는 또 선장이나 이런 선원들에게 다 부과는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선장이 그러면 이게 화물이 너무 과적돼 있으니 다 내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 회사에서 이 화물 계약을 다 했으니 다 실어라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 중에서 그런 건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다 묵살이 됐다고 하죠. 그 선사나 선주에 의해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판결문을 보다 보면 각종 그 서류들을 써서 내게 돼요. 제대로 다 그 결박은 돼 있는지, 뭐 화물은 그 적재 중량만큼 다 돼 있는지 전부 다 허위로 써서 네. 내고 그거를 받아본 그 관리들은 그렇구나. 그렇구나 가서 조사도 안 해보고 그렇구나 하고 그러니까 사인해 이게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라가 허술한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특히 배나 비행기나 철도나 이런 대형 교통수단은 한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진짜 큰 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적어도 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법이 이때 뭐 거의 형해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운행이 되고 이런 게 조금 후진적인 그런 면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해줬다는데 그 위에는 이제 정말 너무나 고착화된 그런 비리고리들이 있는 있겠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고 이런 걸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해양수산부
이게 쭉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무원들이 그런 해양수산부 산하에 안전을 책임지는 그 뭐 수십 개 기관으로 다 낙하산 인사로 가게 된대요. 그러면은 공무원 시절부터 해가지고 산하기관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돼 있으면 사실은 해운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유착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 적당히 넘어가는 거죠. 뭐 다 일일이 현장에 가서 엄격하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봐주기식 일처리.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게 예. 해경이 문제가 돼서 결국 해체된 거 아니겠어요? 뭐든지 해체하고 보자. 근데 이 일 있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선례가 있었으면, 이런 큰 사고가 있었으면 그 이후에는 뭐가 이제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저희 선박사고 또 있지 않았나요? 한 2번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구명정이랑 뭐 제대로 갖춰진 게 하나도 없어서 그 이후에도 큰 사고가 났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만기 출소한 이분, 제가 지금 보니까 아직 대법원 상고심이 남았지만 일단 형기를 채워 재판부에 구속 취소 신청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져 출소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하신 말씀 있어요. 아까 저 말할 때 안 들었죠. 딴 생각했거나. 딴 생각하고 있었나? 아니 아까 이해하는 네.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제가 또 딴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어려워서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네. 주시면 되죠. 예, 지금 추워가지고 약간 네. 입이 이렇게 조금 마비가 되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2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고 그 시점에 아까 1년 말씀해 6개월을 주셨다. 다 형기를 네. 채웠기 때문에 네. 검사나 아마 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구속 취소 네. 신청을 냈을 거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제 만기 석방이 출소를 됐다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진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속 잠깐 딴 상태에서도 생각을, 네. 계속 재판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만기가 됐는데 구속을 유지하는 것은 좀 부적법한 구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구속 취소를 받아준 것 같긴 해요. 재판은 구속 상태에서도 받을 필요가 있으면 계속 구속 상태에서 네. 받는 거거든요. 네. 나중에 풀려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1심에서 검찰에서 구속돼가지고 재판받다가 무죄로 풀려나오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구속이 부적법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만기가 됐지만은 지금 상고심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아마 형이 지금 그 다 채워져서 검사가 보기에는, 또 판사가 보기에는 구속 취소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구속이 취소된 걸로 그렇게 보여요. 제가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또 딴 생각을 하다. 아니 이게 정말 이게 피고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형사처벌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가족들이나 본인이 마음적으로 너무 고통을 받고 있고, 이 기관사인가 뭐 조기순과 그 딸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이 사건 터지고 나서. 피고인의 딸이요? 그렇죠. 이제 이 사람은 사실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기관사를 돕는 또 조기수였으니까 선내상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뭐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도 구조 작업을 또 열심히 도왔어요. 근데 너무나 죄책감이 심하고, 그 딸 입장에서도 자기 아버지가 욕을 먹고 뭐 살인했느니 이런 얘기를 안타까운 들으니까 일이네. 자살을 하고, 실제로 이 또 뭐 피고인 중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물정 모르고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했던 피레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몸통은 따로 네.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완전히 비난의 화살을 다 받는 거고, 그 가족들도 고통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판결문 읽으면서 좀 이 사람들은 심정적으로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그 단원고 교감 선생님도 자살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또 그게 이제 엄상재해로 인정을 받고자 했지만 이제 안 됐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한번 터지면 이게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저희 그 집안에서 교통사고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9시 뉴스, 8시 뉴스에 교통사고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교통사고를 실제 경험한 그 집안의 그 상황을 보면은 그게 간단한 사고가 아니에요. 사고가 그냥 한번 부딪혀서 그냥 뭐 뉴스 한 2초, 5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후유증이라는 거는 뭐 한 몇 년 이렇게 지나가고, 또 그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고라는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사실
사고가 안 나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사고가 나더라도 그런 후유증을 잘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잘 만들고 또 재난 체계도 정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봉합을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 그러니까 1인 한 사람의 사고여도 굉장히 큰 파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정리하려면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제대로 해야 해결이 될 부분들인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말 피라미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 대책 중에서 지적받았던 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사고 터졌을 때 너무 엉망이어서 이런 해난 사고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게 별로 없나 했더니 수백 개의 매뉴얼이 이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고가 터질 때 매뉴얼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잊고 지나가다 터지면 또 만들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 매뉴얼이나 법령은 만들지만 그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기 때문에 매뉴얼만 쌓여가는 거고 그거는 뭐 아무런 실제 사고가 터졌을 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저도 뭐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법 체계상으로 이런 재해가 터졌을 때 어떻게 정부나 그 기관들이 업무를 분장해서 그 대책을 세우고 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함께 유기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법 체계가 완벽하게 어느 정도 마련돼 있어요. 근데 완벽하게요? 어느 정도 마련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네. 마련돼 있어요. 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무슨 재해가 큰 걸 터지잖아요. 그럼 그 법 체계상의 그 기구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그 기구가 그 권한과 책임을 맡아서 유기적으로 딱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알아서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상 기구도 아니에요. 그 기구가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들고 마는 거예요. 이미 법이 있는데도. 이게 좀 문제가 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미 그런 법이나 매뉴얼이 수백 개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보지도 않을 뿐더러 이 사건에서도 굉장히 웃겼던 게 처음에 해수부에서 구조대책본부를 꾸렸어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또 꾸렸어요. 그리고 해경에서 꾸렸어요. 그래가지고 삽시간 내에 한 십몇 개의 구조대책본부가 마련이 됐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 즉각 만든 건데 어떻게 그래서 그걸 정보 소비적으로 따로따로 놀고 협조도 유기적으로 안 했어요.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당시 정홍원 총리가 뭐 사퇴를 하느니 마느니 이러다가 다시 해수부로 또 구조대책본부가 일원화되고 마련이 되고 뭐. 그러니까 네. 그걸 보는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는 거죠. 지금 하나 딱 제대로 꾸려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다 구조가 될까 말까 한데 애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밖에서는 막 대책본부 뭐 몇 개씩 꾸려가지고 제대로 협조도 안 되고 이게 뭐 구조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 그러니까 뭐 예전에 미국의 9.11이나 카트리나 같은 대형 재난이 생겼을 때 그런 임시 기구를 꾸리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중대하고 그 급박한 경우에 어떤 유기적인 그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어떤 그 기구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별다른 고려나 법령의 어떤 고려도 없이 그냥 지금 일 생겼으니까 지금 빨리 일생에서 모여봐. 빨리 관리 필요한 사람들 관계기관 대책회의 비슷하게 다 모여 해서 이제 거기서 만드는 건데 우리가 정부를 왜 세웠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런 걸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그런 법도 미리 만들고 미리 시뮬레이션도 하고 미리 민방위 훈련처럼 훈련도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할 때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춰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라고 우리가 정부를 세운 건데 정부가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전문가들이 맡아야 될 일을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일 터졌으니까 이제 시작해봐 뭐 이렇게 해서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착한 사마리안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는데 왜 그러면 그 선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나왔을까? 쉽게 데리고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자기의 특별한 위험 없이 물론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면 자기가 구조되지 않을 위험은 있었을 수 있겠지만은 최소한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아까 뭐 3등 항해사 같은 경우도 뭐 3년 7개월 정도의 그 승무 경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나? 뭐 선장이 나가자고 그래도 아니 같이 데리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정말 그냥 다 인간적으로 같이 생각해도 나갔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전반에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거는 서로
도와서 그 시너지로 운영하자고 지금 이렇게 나라도 만들고 사회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 약간 그런 기운이 좀 부족하다. 서로 이렇게 짓밟고 경쟁을 하고 올라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갈 길을 가면 되지 이 사람이 위급한 상황을 우리가 구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약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강해져야 사실은 꼭 법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자연스럽게 데리고 같이 나갑시다라고 한다든지 뭐 방송을 좀 하자고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평소에 우리 법 체계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전반에 위급한 사람을 구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게 좀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왜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항공 비행기 사고가 나면 사실은 기장이 잘못 판단을 하고 부기장이 옳은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의 그 결정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런 게 있대요. 하여튼 체계상으로 법상으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리면 그 판단이 명백하게 틀려 보여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위급 상황에선 그게 더 심하겠죠. 근데 제가 이 판결문을 보면서 느낀 거는 물론 선장한테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준 건 중요한데 나머지 항해사들한테도 뭐 이렇게 선장이 그렇게 뭐 패닉 상태나 공황 상태에 있을 때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그 사람들한테도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선장한테 딱 그 권한이 있고 선장이 퇴선 명령을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뭐 경력이 있고 뭐 항해사 정도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자기도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최소한 승객들 구호에 있어서는 자기네들도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그렇게 조금 입법 조치가 보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었거든요. 선장이 나가자고 하는 거는 사실은 위법한 거거든요. 저희가 네. 생각하기에는 승무원 입장에서 아니 데리고 나가야지 왜 그 제일 나중에 나가야지 왜 지금 나가느냐라는 그 위법한 직무 명령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권한을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권한을 주고도 만약에 그냥 나왔을 때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체계가 그래서 만들어져야 보니까 될 이게 지금 뭐 순환구호법 이런 데서 2015년 1월 달에 그 선원들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에서 그 승객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망쳤을 때 좀 책임을 무겁게 묻는 조항들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근데 잘 됐네요. 물론 그런 결과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업무 지시 체계나 그런 거에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도 구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 그런 법조항들이 좀 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한변협에서도 이번에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백서를 냈는데 그 해운사가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별로 제대로 책임을 안 지고 지금 빠진 상황인데 그렇죠.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해운사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그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충분히 손해배상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미국 가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겠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런 선박이나 항공 관련한 사고에 있어서는 해운사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좀 도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좀 더 보안이나 이런 데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또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그러니까 정리를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주신 거 마무리를 여기서 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예, 아예 얘기하다 보니까 착잡해져가지고 제가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된 게 너무 답답하네요. 앞으로도 잊지 않고 저희가 이 사건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뭐에 다른 사건들에 묻혀서 얘기를 수면 위에 띄어놔야 사람들이 다시 논의하고 얘기하면서 잊지 않고 기억을 할 텐데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김종우 변호사도 없으셨는데. 네. 턱이 너무 아픈 것 오늘 같아요.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른 사건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